자, 가보죠. 시장의 개념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초서 페이지는 명시하지만 기초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편하게 봐주십시오. 시장의 개념, 아까 시장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고 파는 곳. 그럼 사고 파는 게 뭐라 그랬죠? 거래. 그러면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근데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서 사는 사람을 수요자. 그럼 파는 사람은 공급자.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사는 사람 수요자를 매수인. 그리고 공급자를 매도인. 근데 시장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시장에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스웨터를. 근데 을이란 사람이 그 정도면 5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을이 그걸 샀어요. 갑은 5만 원에 그걸 내놨고, 그럼 이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을에게서 갑에게로 5만 원이 갔고 갑에게서 을에게로 물건이 갔어요. 그러면 필요한 게 이 물건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원배분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원배분 그래요. 그래서 물건뿐 아니라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가 이렇게 필요한 것에 나눠지는 걸 자원배분 그래요. 근데 시장은 이걸 진짜 잘해요. 그래서 시장은 가격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자원배분 역할을 잘한다고요. 자, 그럼 10개가 필요해요.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10개가 필요로 한대요. 근데 10개를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10개가 가요. 그러면 시장은 자원배분 기능을 잘 수행했다 그래요. 근데 10개가 필요해요. 근데 12개가 만들어져서 가요. 그럼 몇 개가 남아요? 2개가 남아요. 이런 걸 과다 생산, 과다 공급 그래요. 2개가 남는 상황. 그 다음에 10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8개가 만들어져서 가요. 그럼 2개가 모자라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과소생산, 과소공급 이렇게 말해요. 2개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원배분 기능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원배분 기능을 잘한 거예요. 그럼 시장이 자원배분 기능을 잘하는 게 시장의 특기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말해요. 시장 실패. 뭐라고요? 시장 실패라고 해요. 그럼 시장 실패라는 말은 시장이 자원배분 기능을 완전히 못한다는 거예요? 잘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과다 생산이나 과소 생산, 과다 공급이나 과소 공급되는 상황이면요, 시장이 제 기능을 완전하게 하지 못해서 오작동이 나타난 거예요. 이 시장의 오작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실패라고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해요. 그럼 시장은 어떤 기능을 보통 잘한다고요? 자원배분 기능을 잘해요. 이 이야기 좀 이따 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장의 형태를 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란 게 있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릴 거고, 이건 이론적 시장이고 현실의 대부분의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말해 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한 6개만 먼저 소개해 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는 국지성이에요. 이는 부동산의 부동성에 기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역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 수도권의 시장하고 지방의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서울 수도권이에요. 여기는 지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더니 수요가 더 많은 거야. 공급이 부족해. 여기는 수요와 공급을 따져보니까 공급이 더 많아. 그러면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가격이 높고 거래도 막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시장의 국지성, 지역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장이 지역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부동성의 기인이에요. 그 다음에 B자가 붙은 게 3개가 나와요. BBB,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비조직성.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B자 붙은 3가지는 개별성의 기인이에요. 다 달라요. 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달라서 거래 사실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대기업의 메이커 피자 아무거나 말해볼래요? 어디 피자? 피자헛? 그럼 피자헛. 그럼 피자헛에 어떤 피자를 좋아한다 합시다. 그럼 A란 피자를 좋아한다 합시다.
그럼 이 A란 피자가 전국 어디나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같은 회사 거야. 똑같이 레시피 만들고 명칭 정한 다음에 똑같다니까? 그래서 표준화가 돼 있다고. 그래서 나 어제 그 피자 먹었다? 그러면요. 그게 얼마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려줘. 여러분 삼성전자의 핸드폰 다 뭐 샀다 그러면 대충 얼마인지 안다고. 다 공개가 된다고. 왜?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표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공개가 된다고. 그리고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게 있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가맹점도 있고. 근데 토지는 다 달라요. 그래서 거래 사실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의 거래한 사실이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 없다고요. 이는 전부 다 개별성의 기인이에요.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에 수는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의 줄임말? 수요. 급은 공급의 줄임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곤란해요. 이는 부징성의 기인이에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에 늘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징성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수요가 든다, 가격이 확 올라가요. 수요가 준다, 가격이 떨어져.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의 토지의 총량은 고정돼 있다. 부징성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공급곡선의 모양이 어떻다 그랬어요? 네,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수직성 그랬지만 오늘은 탄력성을 공부했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부징성 때문에 대한민국의 토지의 총량은 요만큼이고 그 상태에서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영어권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P는 가격이에요. 절대 파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은 수량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공급곡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수요가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가격만 올라가.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장기에 단기에. 그 다음에 여러분 매매 기간이 오래 걸려. 쉽게 왜? 이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현금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매매 기간이 오래 걸린다. 암기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이 체킹하고 하고 끄덕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보고. 사소한 것까지 암기하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해가 됐으면 또 보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기능. 아까 제가 시장은 어떤 기능을 되게 잘한다 그랬죠? 자원 배분 기능. 자원 배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재화나 서비스나 생산 요소가 필요한 것에 보내주는 거. 그럼 돈 내고 사면 그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10개가 필요하다? 10개가 공급되고 20개가 필요하다? 20개가 공급되고. 그런데 간혹 가다 10개가 필요한데 12개가 공급되고 8개가 공급되면 그거는 시장이 제 기능을 완전하게 하지를 못했으니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장에서 부동산과 현금의 교환이 부동산과 부동산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가격 형성 기능. 여기서 가격 형성 기능이란 말은 지금은 1억이지만 사는 사람이 많으면 1억 1천이 됐다가 또 사는 사람이 적어두면 다시 9천이 됐다가 끊임없이 창조와 파괴의 과정을 거치고 시장에 나가면 가격 정보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남의 부동산 시장에 나가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또 돌아다녀 보면 빌딩 가격이 얼마인지 정보를 얻게 되고 또한 경쟁을 통해서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에요. 여러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 늘어나요. 공급량이 양이 는다고. 양이 늘면 당연히 물건끼리 경쟁이 나타난다고. 품질이 좋아지지. 그래서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기능 가볍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효율적 시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의 개념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새로운 정보가 딱 발표가 됐어. 그러면 그게 주가에 바로 반영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이렇게 발표하거나 아니면 GTX 노선이 확정됐는데 어디에 역이 생긴다 이렇게 발표되면 그 발표가 됨과 동시에 그 지역의 땅값,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야 안 돼요? 돼요. 그게 뭐다? 효율적 시장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무슨 선거가 끝났어. 대통령 선거를 했대. 그럼 누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럼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소위 정치 테마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꼭 그 사람이 거기에 뭐 투자를 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 진영에 있던 어떤 사람들, 그런 거와 관련된 주가가 어떻게 돼?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게 다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에요. 어떤 정보가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정보가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셋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약성, 두 번째는 중강성, 세 번째는 강성인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 먼저 설명을, 용어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초과윤. 초과윤이 뭐냐? 예를 들면요. 전체 총 수입이 5,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총 수입이 5,000원이야. 그런데 그런 수입을 얻기 위해 나가는 총 비용이 얼마냐면 4,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윤이 얼마예요? 1,000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과윤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윤이라는 게 초과윤이에요. 그런데 총 수입이 5,000원이거든요. 근데 총 비용이 6,000원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1,000원이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걸 손실이라 그래. 손실. 요거는 초과이윤. 요거는 손실. 그러면 총 수입 5,000원. 총 비용 5,000원. 그러면 0. 그럼 이거 뭐게? 이걸 똔똔이라 그래. 뭐라고요? 똔똔. 근데 똔똔 일본 말인가 아세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게? 본전이라 그래. 본전. 이 본전의 학술적인 용어가 뭐냐? 그게 바로 정상이윤이에요. 뭐라고요? 정상이윤. 요거는 이건 대박. 대박. 여기 단위를 제가 크게 만들면 여러분 대박 그럴걸? 여기 단위를 크게 하면 1,000억 원. 그럼 대박 그럴걸? 따라서 초과윤은 뭐라고요? 대박. 그게 바로 뭐라고요? 초과윤이다. 따라서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박이 나는 게 초과윤이다. 정상이윤보다 높은 거. 그럼 정상이윤은 뭐다? 똔똔이다. 똔똔이다. 똔똔이 뭐다? 본전이다. 본전. 초과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상태를 뭐라 한다? 정상이윤이라 한다. 정상이윤을 넘어선 상태가 뭐다? 초과윤이다. 정상이윤보다 미달하는 그게 뭐다? 손실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대박 이런 말 쓰지 마요. 대박 이렇게 쓰지 말고 뭐라고 말해? 초과윤. 그다음 똔똔 이런 말 쓰지 마요. 일본 말이에요. 쓰지 말고 뭐예요? 정상이윤. 정상이윤. 그리고 마이너스는 뭐예요? 손실이에요. 손실. 자, 이제 쓰는 용어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현재의 경제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보장돼야 될 최소한의 이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뭔 얘기인지 아시면 된다고. 이게 똔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보고 매칭을 자꾸 시키는 연습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다 답을 집어낸다고요. 근데 공부를 되게 어렵게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듣고 이거 안 읽어도 된다 그랬는데 이걸 다 꼼꼼하게 읽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일단 뭐가 돼야 돼? 내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야 돼. 그러면 글자가 읽혀진다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지친다고. 그래서 의미를 아시라. 대박. 대박. 근데 대박이라고 하지 말고 초과윤이다. 이거 똔똔이다. 본전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정상이다. 거기 넘어서는 건 초과윤. 모자라는 건 미달하는 건 손실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효율적 시장 제가 구분할게요.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셋으로 구분합니다. 반영되는 정보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따라 약성, 중강성, 강성인데 반영되는 정보가 과거의 정보냐, 현재의 정보냐, 미래의 정보냐에 따라 달라져요.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되는 시장이 뭐다? 약성입니다. 약한 형태. 근데 현재나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과거의 정보도 반영되고 현재의 정보도 반영됩니다. 근데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지 않은 시장은 뭐다? 요건 중강성. 과거의 정보도 반영되고 현재의 정보도 반영되고 미래의 정보도 반영되는 시장은 강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까지만 반영되니까 약한 형태, 과거와 현재까지 반영되니까 준강한 형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반영되니까 강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약성, 강성은 알겠는데 여기가 준약성은 없습니다. 준강성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이게 바깥으로 나온 정보, 공표된 정보라고 불러요. 근데 미래의 정보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 불러요. 그러면 질문합시다. 공표된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 중강성. 공표된 정보와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 강성.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되는 시장.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분석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니까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하는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셨는데 천만에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렇다고 하셨는데 하는 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약성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자, 대부분이란 말은 모두 다란 얘기야, 거의라는 얘기야. 거의.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과거의 정보에 기초해서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합니다. 말하자면 주가를 분석할 때 과거의 정보를 기초로 해서 현재의 주가를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을 분석할 때 과거 걸 기초로 해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기술적 분석이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약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약술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아. 그런데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약성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무슨 분석을 한다고요? 제가 언제 모든 사람이 기술적 분석한다 그랬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기술적 분석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술적 분석조차 하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는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중강성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합니다. 현재의 주가를 분석할 때 과거 정보, 현재 정보를 기초로 해서 현재의 주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 분석이라 합니다. 질문합시다. 중강성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 모두 다 무슨 분석을 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모두 다가 아니라 그랬죠. 대부분. 절대 모두 다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이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모두 다가 아닌 까닭은 혹시 중강성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의문이 들어. 아니, 누가 봐도 기본적이 기술적보다 더 우월한데, 그리고 정보도 과거 현재가 있는데 왜 과거 것만 기초로 기술적 분석을 할까? 좀 의문 들지 않아요? 의문이 들어 안 들어? 들죠? 저도 의문이 들어. 저는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어. 진짜로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면 의문이 들어. 진짜라니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다 합격하실 수 있다. 왜? 시간도 충분하다. 앞으로 시험 때까지. 그래서 방향 제시하는 대로 하면 다 합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합격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오셔야 돼. 그 방향으로. 근데 안 가. 안 가. 내가 가란다고 합격하란다고 내가 갈 것 같아?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왜 기술적 분석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합시다. 약성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술적 분석조차 하지 않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으려면 있을 수 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중강성 시장의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은 기본적 분석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열등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고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다. 그 나름 그게 소신이랍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인 분석인데 누가 봐도 어리석인 선택인데 그게 소신이랍니다. 이번엔 또다시 볼까요? 강성입니다.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분석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분석이 불필요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번엔
정상이윤 얘기합시다. 제가 아까 말하기를 정상이윤은 일본말로 똔똔 우리말로 본전이라 그랬는데 초과이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상태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값만 익혔으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본전이니 똔똔이 하는 말 쓰지 말고 정상이윤이란 말을 좀 써봅시다. 자, 정상이윤입니다. 여러분 초과이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상태를 여러분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무슨 분석을 하고 있죠? 약성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참가한 투자자 갑돌이도 남들처럼 기술적 분석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럼 남들보다 더 나은 이윤인 초과이윤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근데 남들만큼 얻는 정상이윤은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남들이 기술적 분석하고 있는데 어떤 또라이 갑돌이가 나는 기술적 분석조차 하지 않을 테야 하면 그 사람은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끊임없이 반성 없이 계속 손실이 나타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엔 중강성입니다. 중강성의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은 무슨 분석을 할까요?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근데 투자자 갑돌이도 똑같이 기본적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뭐는 가능하죠? 정상이윤은 가능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약성시장의 대부분의 사람은 무슨 분석을 하고 있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자 갑돌이가 약성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행했다면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OX. 옵니다. 그 다음에 준강성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만일 미래의 정보를 분석한다면 초과이윤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옵니다. 그러나 중강성 시장에서 누군가가 기술적 분석을 했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문장을 냈다 합시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중강성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OX. 오죠. 기본적 분석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기술적 분석을 해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22의 기출인데 그게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왜? 중강성은 기본적 아닌가요? 근데 기술적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성에서 기술적, 중강성 기본적 분석을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강성에서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이윤은 가능하지만 초과이윤은 불가능하다. 이제 초과이윤 얘기합시다. 초과이윤. 자, 약성시장에서 남들이 기술적 분석합니다. 근데 투자자도 과거 정보 분석하면 초과이윤 얻어 못 얻어. 근데 남들이 과거 정보로 기술적 분석하고 있을 때 투자자가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이 가능하다. 이해가세요? 가능할 수 있어요. 중강성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 분석하는데 투자자도 똑같이 기본적 분석해서는 초과이윤 못 얻거든요. 정상이윤만 가능하고 그런데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강성에서 남들이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있고 투자자도 모든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정상이윤은 가능하지만 초과이윤은 불가능하다. 됐나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의 시장에서는 준강성까지만 나타나고 있어요. 강성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긴 하지만 이론적 시장이고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 잡으셨어요? 효율적 시장이 뭐냐면 어떤 정보가 발표가 되면 그게 가치에 바로 반영되는 시장. 대표적인 예가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 그런데 이것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세수로 구분한다. 아셨죠? 이렇게 감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 부분 안 틀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지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자들을 소개할 건데 오늘 소개한 학자가 약 7명 정도 나옵니다. 학자 이름을 외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들으시면 돼요. 지대 이론부터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대라는 말이 있고 지가라는 말이 있는데 지대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한 달 동안 토지 사용료, 1년 동안 토지 사용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대라고 해요. 민법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일본을 통해 많이 돌았다 보니까 민법에서 일본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료 등으로 말을 하는데 부동산 학에서는 우리식으로 지대라고 표현합니다. 저 경제학에서는 지대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사용돼서 지대. 이게 뭐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그래서 지대에다 붙여 쓰는 단어가 수입이나 소득이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지대 수입, 지대 소득.
그러면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이야, 저량이야? 유량이죠. 얘는 유량 개념이에요. 토지 주인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득이라고. 따라서 유량입니다. 근데 지가는 뭐의 줄임말이야? 토지 가격. 토지 가격이니까 가격이나 가치는 시점에서 측정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저량입니다. 그래서 지대는 유량이고 지가는 저량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감이 와야 돼요.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많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막 끝도 없이 붙여지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원리를 이해하면 소득 같은 경우는 기간이니까 유량이고 가격이나 가치는 저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주가 뭐냐고? 저량이지. 근데 저량에다 나중에 변동이라는 말을 붙이잖아. 그럼 유량으로 바뀌는 거야. 그건 여러분이 이제 먼저 알고 나면 나중에 좀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감을 잡으셔야지. 여기에 나온 걸 다 외우려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감을 잡으시라.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학자 소개한다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자는 이름이 니카도고 그가 주장하는 이론이 차액지대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전학 학자인데 아직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니카도의 차액지대설 이야기할게요.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니카도는 토지를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등급을. 뭐에 따라? 비옥도에 따라. 그럼 비옥도가 뭐냐면 토지가 기름지고 비옥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되게 비옥도가 높은 땅. 얘는 그거보다 좀 못한 땅. 얘는 더 못한 땅. 그래서 편의상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우등지, 열등지, 최열등지. 얘는 비옥도가 무지 높은 땅. 얘는 비옥도가 그저 그런 땅. 얘는 비옥도가 아주 낮은 땅. 똑같이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인 것이 포함해서 100원을 투입했습니다. 여기도 100원, 생산요소 100원, 생산요소 100원어치를 투입했습니다. 근데 걷어들인 수확액을 보니까 여기는 300원, 여기는 200원, 여기는 100원. 다시 100원, 100원, 100원 투입했거든요. 여기는 300원어치 걷어들였습니다. 여기는 200원어치, 여기는 100원어치. 투입분의 산출, 들어가는 생산요소 투입분의 생산량, 그걸 생산성이라 그래요. 똑같이 투입하고 많이 걷어들이면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좋은 기계를 사용하면 똑같이 일하고도 많이 생산해.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하면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집중도가 높아도 생산성이 높아요. 숙련노동이 일해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가 생산성이 제일 높겠지.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그러니까 비옥도가 높아 얘가. 그게 생산성의 차이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 임대료가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비쌀까? 얘가 제일 비싸지. 그다음 얘, 그다음 얘. 근데 얘는 얼마 투입했다 그랬죠? 비용이 100원. 근데 걷어들인 것도 100원. 그러면 이윤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생산성이 너무 낮아서 얘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걸 니카도는 한계지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지대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방금 한계지라고 얘기했는데 한계지는 생산성이 너무 낮아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땅. 그럼 니카도, 자, 저를 보세요. 니카도 이 말을 들어보시고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딱 와요? 사람 이름 들어보고 니카도.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외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외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주식이 뭐야? 영국은 밀이겠죠. 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밀 생산이야. 여기다 밀 생산하는 거예요. 밀 생산하는데 얘는 말이죠. 곡물 가격, 밀 생산할 때 밀 생산 가격하고 생산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윤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100원, 곡물 가격도 100원, 이윤 제로.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땅.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한계지. 또한 지대는 노동에 대한 대가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라고 봤어요. 토지 주인이 노력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잉여이고 불로소득이에요. 잉여, 불로소득. 그리고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말이 뭐냐면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게 비옥도가 제일 높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옥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먼저 재배를 하려고 하겠지. 여기 재배하려고 그러고 모자라면 여기도 재배하려고 그러고 모자라면 여기까지 재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존재량이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농부들은 밀을 많이 재배하기 위해서 토지를 많이 빌리려고 그래요. 근데 토지의 존재량이 뭐예요? 한정돼 있지. 그럼 토지의 존재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밀 가격이 올라가면 토지를 서로 빌리려니까 그 다음엔 토지 사용료가 어떻게 돼?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봤어.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토지를 많이 빌리려고 하니까 토지 사용료인 지대도 올라간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것이 니카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니카도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니카도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니카도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람도 있겠죠. 그 비판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크스. 여러분 마르크스, 칼 막스 말하는 거예요. 고전학파도 아니고 신고전학파도 아니고 사회주의 학파. 그럼 막스는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막스는 자본주의를 좀 이렇게 좋게 볼 것 같아요, 안 좋게 볼 것 같아요? 안 좋게 보죠. 그 막스의 생각은 이랬어요. 토지라는 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 네가 만든 건 네 거야.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왜 토지가 그게 네 거냐는 거예요. 네가 만든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돌이가 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거래. 땅 주인 지주래. 야, 이게 왜 네 거야? 네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을한테 샀대. 자기가 을한테 샀대. 그래서 을한테 물었어. 야, 이게 네 거야? 너 왜 얘한테 팔았어?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대. 돌아가신 아버지를 소환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땅이 당신 거라고 하냐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대. 그 돌아가신 아버지 또 소환해봐요?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대. 쭉 올라갔더니 그 옆집에서 샀대. 그 옆집부터 다시 쭉 올라갔더니 이웃 부족 목치고 강탈한 거래. 그게 왜 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닌 땅을 왜 사유화를 인정하냐는 거예요. 땅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자연으로서 한정된 이 땅을 몇몇 사람이 가진다, 사유하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땅 주인이 공짜로 빌려주지 않고 그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비옥도니 생산력이니 생산성이니 다 개소리고, 왜 지대가 발생하냐면 땅 주인이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절대지대죠. 니카도는 뭐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느냐? 생산성 차이.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 차이. 따라서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거기에 대해서 막스는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사유화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그 땅에서 지대가 되게 높아. 그러면 엄청난 지대를 지불하고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밀을 재배해. 밀 가격이 비쌀까 쌀까? 비싸죠. 지대가 밀 가격을 결정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대가 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지대가 곡물 가격,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니카도가 반대야. 니카도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지만 막스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던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셔요. 외우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는구나. 근데 니카도를 발전시킨 사람이 있어. 계승한 사람. 얘는 비판한 사람. 니카도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람에 누가 있냐면 튀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튀넨은 자기 자신이 직접 농사도 지었어요. 튀넨의 이론을 위치지대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니카도 차액지대설에다가 위치 개념을 접목해서 위치지대설을 이야기한 거야. 이때부터 입지 이론이 시작된 거예요. 서양 입지 이론의 시초가 누구다? 튀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그게 수송비야. 수송비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수송비가 달라져요. 그리고 지대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위치의 차이가 수송비 차이를 이야기하고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를 이야기한다. 이런 식 하나 만들어줘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를 뺀 건데 이 식은 좀 이따 제가 부연 설명하고 잠시 신경 쓰지 말아봐요. 자, 제가 튀넨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읍이야. 그리고 읍을 둘러싼 이게 농지. 농지 1, 농지 2, 농지 3, 농지 4, 농지 5, 농지 6 다 농지예요. 그리고 편의상 비옥도가 모두 같아. 그럼 1번하고 6번이 비옥도가 같아.
그럼 니카도를 불러봐요. 니카도한테 물어봐. 아까 니카도는 지대가 뭐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지? 비옥도. 근데 비옥도가 1번하고 6번이 같아. 그럼 니카도 말에 의하면 1번하고 6번의 지대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우리 현실은 1번하고 6번의 지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디가 지대가 높아요? 1번이 높을 수밖에 없지. 이게 읍이고 중심지. 얘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 이게 농지라면요, 여기서 농사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밀 재배했어.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왜? 여기서 팔아야 되거든. 여기서 사고 파는 곳. 사고 파는 곳이 뭐라고 그랬죠? 저기 시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사는 사람도 여기서 사야 되고 농부들 파는 사람도 여기서 팔아야 돼. 그런데 당시에 운송수단을 우마차로 받고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모두 같다고 봤어요. 그러면 1번은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 적게 들어요. 근데 6번은 겁나게 많이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비용이 달라. 그러면 생산물의 가격이 1번, 생산물의 가격이 1,000원이라 합시다. 생산비가 200원이라 합시다. 이윤이 얼마예요? 800원. 근데 수송비가 한 칸당 50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윤이 얼마야? 75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윤이야, 이윤. 아시겠어요? 자, 다시 2번 합시다. 2번. 잘 봐봐요. 생산물 가격이 얼마냐면 생산물 가격이 1,000원이야. 생산비가 200원. 수송비 얼마게요? 수송비가 100원입니다. 100원. 간혹가다 질문합니다. 저 100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나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50 곱하기 2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50 곱하기 2는 왜 안 와요? 그러는데 두 칸이잖아. 그러니까 한 칸당 50원이면 100원이잖아. 이윤이, 이게 이윤이야, 이윤. 아직 눈치채지 못한 분을 위해서 3번까지 합니다. 3번입니다. 생산물 가격은 1,000원. 생산비는 200원. 근데 수송비 얼마다? 15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650원이야. 자, 이쯤 하면 뭔 얘기인지 다 캐치가 됩니다.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분은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쭉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몇 번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죠. 사람들 모두 다 1번에서 농사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의 토지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현 상황이면? 그렇죠. 750원까지 올라가요. 750원 벌었잖아, 이윤이. 그러면 돈을 얼마까지 낼 능력이 있는 거야? 750원까지 낼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서로 막 경쟁을 하잖아요. 토지 사용료가 750원까지 올라가. 그래서 이윤이 고치대야. 번 걸 다 내놓는 걸 나중에 입찰지대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입찰지대가 좀 이따 나옵니다. 입찰지대. 여러분, 요 강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 보면요, 우리 강의 다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늦은 편이잖아. 거의 2시 끝나니까. 그럼 그때 가더라도 웨이팅 되게 긴 데가 있어, 아직도. 그럼 엄청 장사가 잘 되잖아. 그럼 거기 사장님한테, 야, 사장님 이러다가 진짜 빌딩 사겠어요? 엄청 장사 잘 되시네요. 그러면 사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강남 지역에 위치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 안 비싸? 엄청 비싸. 말하자면 번 돈 다 임대료로 내야 될 막 상황이야 지금. 그 상황이 입찰지대거든요. 경쟁이 심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지대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이윤이 고치대요. 그럼 보세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지금 똑같죠? 일정하죠? 그러면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는 낮아져.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지대는 수송비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지요? 지대는 낮아져. 그래서 지대는 수송비에 반비례한다. 그게 위치지대설이에요. 위치지대설의 핵심은 거리가 가까우면 수송비가 적게 들어서 지대가 높고, 거리가 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지대가 낮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수송비. 위치지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수송비라고요. 그게 바로 튀넨의 위치지대설이에요. 저 그림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를 동심원이라 그러거든요. 저걸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다음, 입찰지대란 말 들어봤어요? 입찰지대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좀 전에 들어봤잖아요. 저거 아까 입찰지대라고 그랬잖아. 그걸 튀넨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누가? 아론소가. 튀넨이 이론을 발전시킨 거예요. 나중에 저 외우는 것도 다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맨날 아론소란 말이죠. 이 지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맨날 아른 소리 한다고. 알론소 뭐 그 아론소인데, 자 아론소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경쟁을 하다 보면, 좋은 위치에 대한 경쟁을 하다 보면 내가 번 돈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려는 사람한테 그 토지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이 건물주라고 생각해봐. 3명이 와서 이 건물을, 여러분이 층을 빌려달래. 근데 한 사람은 월 100만 원 주겠대. 한 사람 150만 원 주겠대. 세 번째 사람은 200만 원 주겠대. 셋 중에서 선택하면 누구 선택할래? 가장 높은 돈을 내겠다는 사람은 선택하겠지. 그래, 경쟁을 하다 보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려는 활동에 그 토지가 할당되는 거야. 가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내가 번 돈을, 초과인이 있잖아요. 번 돈을 다 지대로 지불하고 나니까 초과인이 뭐가 됐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지대가 겁나게 높아서, 임대료가 겁나게 높아서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뭐라 부른다고? 입찰지대.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관점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내는 거라고. 최대 지불 용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입찰지대 이론에서 키워드를 잡아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위주로 나와야 돼요. 최대, 최고, 가장 많은. 이해가셔요? 가장 높은, 이런 단어만 나와야지 최소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가장 돈을 내려는 사람, 불쌍해서 그 사람한테 빌려주겠냐고. 아니란 말이지. 최소란 단어는 절대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최대, 최고 이런 말만 나오는 게 입찰지대설. 자, 그러면 아까 제일 첫 번째 한 사람 누구였죠? 리카도 무슨 지대설? 차액지대설. 리카도 비판한 사람 누구였죠? 마르크스. 마르크스 무슨 지대설? 절대지대설. 리카도 계승한 사람 누구였죠? 튀넨 무슨 지대설이었죠? 위치지대설. 위치지대설. 그리고 또 튀넨을 발전시키고 개성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소. 입찰지대설. 4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리카도 차액지대설, 그 다음에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그 다음에 튀넨 위치지대설, 그 다음에 아론소 입찰지대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지대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